네, 안녕하세요. 일본 문화와 역사를 쉽고 재밌고 깊이 있게 설명해 드리는 일본문화연구소 KJTV의 최경진 강사입니다. 네, 오늘은 폭등한 집값을 잡기 위한 일본 정부의 수단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산가치 급상승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을 한번 알아볼게요. 1991년도에 국토교통청에서 토지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그 속에 집가 폭등 때문에 생활에 대단히 곤란한 이유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70% 이상이 주거와 토지 구입에 곤란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근로의욕이 떨어진다. 상속세, 보유세가 걱정이다. 인간관계가 끊어졌다. 라고 이렇게 어려운 이유를 답하였습니다. 뭐 5가지 전부 다 이 사회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곤란한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특히 두 번째, 근로의욕이 떨어진다. 이것은요, 일하는 것보다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게 훨씬 낫다. 이로 인해서 사회 전체에 배금주의, 한탕주의가 만연하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서 사회가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인간관계가 끊어졌다. 이러한 답은요, 자산 가치의 급등한 상승을 경험한 계층, 그들은 자연히 타인과의 차별화를 시도합니다. 그 반면에 대다수의 국민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계층 간의 갈등, 마찰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70% 이상의 국민이 주거와 토지가 장래적으로 구입이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1992년 새로운 조사, 즉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대도시의 45.8%, 중소도시의 40%가 주택 매입을 포기하였다라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연간 수입을 포기 의향을 보면요, 200만엔 미만일 때는 60% 이상이, 그리고 200만엔 300만엔 일단은 50% 이상, 그리고 고소득층인 500만엔 700만엔 사이에서는 약 29%가 주택 구입을 포기를 하였다라고 답하였습니다. 이것은 장래적으로 이 사회는 희망이 별로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006년도에 내각부의 국민생활국이 국민생활 선호도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항목 중에는 경제적 불평등감에 대한 만족, 불만족을 조사를 했는데요. 84년도를 보시면 당시 사회에 대해서 대다수의 국민이 불만족인 계층보다 만족한 사람이 많았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그 버블이 생성되기 시작한 198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를 보시면요, 점점점 이 사회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증가하게 됩니다. 가장 오른쪽에 2005년도를 보시면 현 사회에 대해서 만족인 사람은 20%, 불만족인 사람은 50%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족한다는 계층, 만족한다는 것은 현 사회에 행복해하는 것이니까 자산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만족과 불만족 계층 간에 격차가 발생하고 갈등이 야기됩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버블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그 대응책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니 해도 가장 큰 대응책은 금리 인상이겠죠.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대출을 줄이겠다, 유동성 자금을 줄이겠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일본 정부는 89년도부터 91년도 2년간에 걸쳐서 6차례의 급격한 금리를 인상시킵니다. 이로 인해서 사회의 시중 유동자금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토지기본법을 시행합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데요. 89년 12월 달에 자, 투기를 억제하라. 그리고 토지 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가세를 하겠다. 즉 양도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토지 거래에 대해서 지역별로 규제를 가하겠다. 그 다음에 토지 보유에 대한 과세를 하겠다. 즉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에서 여러가지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1990년도 4월달에 시행된 부동산 융자 총량제, 이 규제가 가장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대출 총량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시행 내용도 보면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대출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행하겠다. 그 내용은 각 금융기관은 설정된 비율 내에서 대출을 시행하라. 그리고 각 금융기관은 대출 현황을 당국에 보고하라. 이렇게 철저하게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이 사실은 부동산 주식시장의 거품을 해소시킨 데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본 경제의 침체를 가져왔고 현재까지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게 한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닙니다. 토지세를 강하기 시작합니다. 지가세를 신설해서 다시 한번 부동산이나 땅을 소유한 사람 계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한층 더 중복적으로 특별 토지 보유세라는 것을 도입하고 양도차익세를 더욱 강화하겠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는 많은 세금을 부과하겠다라고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부의 도입 방안에 대한 실물 경제에서의 효과를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화량을 보시면 역시 금리 인상에 대해서 통화량이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89년에 시행했고요. 91년을 거쳐서 93년도, 92년도를 보시면요. 시중에 통화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가지 거래가 상실하게 되는 거죠. 이뿐만 아니고요. 주식시장을 보시더라도 1년을 그쯤으로 급격하게 주가가 하락하고 있고요. 즉 부동산 시장을 보더라도 여러가지 방안에 의해서 91년도 이후로 급격하게 지가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아파트 가격의 추이를 한번 보시면요. 버블이 붕괴되기 시작한 92년도 가격이 6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산의 거품이 빠지고 2002년도 보시면 약 3분의 1 가격인 2,700만 원으로 하락했고요. 2022년에 보면 6,200만 원, 즉 30년 전의 가격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가지 일본 정부의 강력한 투기라든가 거래에 대한 가세 법안에 의해서 자산시장에서 버블이 해소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약 30년간 속앓이를 했다는 것을 저희들도 동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당시에 부동산 주택가격이 얼마나 비쌌던가를 한번 보시면요. 버블의 정점인 90년도, 91년도를 보시면요. 연간 수입 대비 8배 이상을 가져야만의 주택을 손에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정화되어 가기 시작한 98년도 가장 우측을 보시면요. 4배에서 6배 사이라면 주택을 구입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이 도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당시 버블 시점에 있어서의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일본은 비쌌던가를 보시면요. 다른 국제도시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버블 시점인 89년에서 91년 사이에 부동산, 즉 주택 구입가를 보시면요. 붉은색이 동경입니다. 동경의 경우에는 7배에서 8배의 연간 수입을 투입해야만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었고요. 런던이나 보스턴의 경우에는 3배에서 5배 정도면 주택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좌측에 1998년도의 배수를 보면 거의 다른 국제도시와 비슷하게 4배에서 6배이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상당히 버블이 해소되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직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일본의 부동산 단체에서 흥미인 숫자를 발표했습니다. 2005년도 7월달에 동일본 부동산 유통기구라는 단체가 손익금액을 발표를 했는데 이 금액들은 주택을 매입해서 팔았을 때 남은 돈, 손해를 보았는가 이익을 보았는가에 대한 손익금액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보시면요. 전용 21평의 아파트이고요. 고정금리의 원리금 균등 반환, 대출기간은 30년으로서 대출금액은 부동산 가격의 80%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각 연도를 2002년으로 기준했습니다. 이 도표의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매각 연도는 2002년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 말은 1985년에 구입한 아파트를 2002년에 매각했을 때, 즉
건축 연수 17년짜리 아파트를 2002년도에 매각을 했을 때 475만행이 남았다. 그리고 1986년 즉 건축 연수 16년짜리 아파트를 2002년에 매각했을 때 277만행이 남았다. 이에 반해서 버블의 정점인 90년 1년도를 보시면요. 그 당시에 매입한 아파트를 2002년도에 파니까 90년도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2692만행, 91년도에는 마이너스 2686만행의 손해를 보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후로 점점 버블이 해소되면서 우측에 2000년도에 구입한 아파트를 2년 후인 2002년도에 파니까 159만행의 남았다. 그 다음에 2001년도에 구입한 아파트를 1년 후인 2002년도에 매각하니까 97만행을 남았다라는 그런 손실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버블의 정점인 90년도, 91년도에 대단히 비싼 가격으로 아파트를 구입해가지고 상당히 아파트 가격이 안정된 2001년도에 팔았을 때는 이렇게 2억 6천만, 2억 7천만 원의 손실을 보았다라는 도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일본의 아파트가 얼마나 비쌌던가를 저희들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산 가치의 급격한 증가에 대해서 사회의 계층 간의 격차가 발생한다라는 자각하에 일본 정부는 여러가지 대응 방안을 내놓습니다. 첫째, 가장 무서운 게 금리 인상이겠죠. 두 번째, 과세입니다. 보유세, 그 다음에 양도세, 이렇게 과세를 강화시킵니다. 그 다음에는 가장 큰 거죠. 대출 총량 규제. 이렇게 저금리에 의한 대출이 용이함으로써 그 자금들이 부동산과 주식시장 대량 투입됐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대출을 어렵게 하자라는 그런 규제였습니다. 그런 결과에 따라서 부동산 신화는 종언을 구하게 되고요. 일본의 자산가치 버블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장은 안정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이 영향으로 인해서 일본은 장기 침체에 들어갑니다.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그 영향들이 지금까지 계속이 되고 있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이러한 자산가치의 붕괴에 더불어 한신 대지진이라든가 후쿠시마의 지진 해일이라든가 이렇게 자연재해가 다시 일본 경제를 강타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아베 수상 아베노믹스라고 해가지고 양적 완화, 시장을 다시 한번 살리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시키고요. 또한 동경올림픽 같은 큰 시합을 개최함으로써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던 그런 노력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장기 침체에 들어간 일본 사회에 있어서 사회 현상,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는가, 그 사회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